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올해 첫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800명대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나타낸 겁니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121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논의합니다. 친문 강경파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여권발 사면론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3자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657명 나왔습니다. 그제 800명대였는데 오늘도 세 자릿수입니다. 교수님, 이 정도는 저희가 확산세를 줄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연휴 효과 때문에 좀 줄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800명 전날이 1000명이었으니까 1000명, 800명, 60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휴이면서 주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30% 정도 진단수가 줄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0명 수준에서 지금 줄은 것이냐, 다음 주가 돼서 화요일, 수요일, 특히 수목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수목금에서 600명, 800명 정도 나온다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 특히 동부구치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5차 전수 검사를 했는데 또 추가 확진자가 121명이 나왔어요. 네, 수용자 1122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1062명, 1000명을 넘기게 된 겁니다. 사실 예. 동부구치소에 처음 수용되어 있던 전체 인원이 한 2800명 정도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지금 거의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지금 세 자릿수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확진자가 퍼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감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감되었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남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 등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부구치소발 이 코로나 대란이 다른 교정시설로도 연달아 퍼지는 것을 우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정 총리가 본인 입으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하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감시키면서 혹시 더 확산되는 이런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요. 이 무증상이면서 감염된 사람하고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감염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초동 대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11월 27일 날 일단 교도관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주일이나 지나서 교도관들뿐만 아니라 첫 수용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제 첫 점수검사가 시작된 것이 18일이에요. 네.
그럼 이게 3주일이나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감염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네. 이 시간을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고 또한 마스크 같은 것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 상황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방역의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 그렇죠. 골든타임은 다 놓쳤죠.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도 접촉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것만 해도 121명이지만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진단검사하는 숫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 줄지만 결국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이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잠복기 2주일이라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지나야만 네. 격리가 됐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섣불리 이감시키는 것도 근데 지금 들어서 1인 1실이라 그러면 이 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두 사람만 있어도 저 사람이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용자들이 얼마나 공포가 지금 심하겠습니까? 네, 뭐 앞으로도 좀 상황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 내부 상황이요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좀 보면은 실내 거리두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스크 지급도 적절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제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편지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입니다. 네. 수용자들이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고 자고 따로 검사할 거란 말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소독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구치소 측에서 전혀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소자들이 이 구치소의 직원들과 싸우는 현상도 발생했다.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그래픽 보면 우리 처지가 언제 끌려가서 도살당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돼지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밀폐된 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치료도 제때 못 받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재소자들이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일선 이 구치소의 관리 공무원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흥분한 상태, 패닉 상태인 재소자들을 지금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문제는 결국 상부의 어떤 지시입니다. 이 교도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뉴얼을 달라고 상부에 말하자 상부에선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수용자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아주 원칙적이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마스크 공급 같은 경우도 구치소 내부에 있던 재소자가 외부로 외진을 나갈 때만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구치소 안쪽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된 것인데 왜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이러한 이 위기 대응 상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관리당국인 법무부가 너무도 소홀하게 이 교정시설의 이 확산 사태를 방치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늘면서 기결수, 미결수, 가족들, 지인들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분리를 해서 회사에 더막 방에다가 더 집어넣고 사건을 해서 같은데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진짜 코로나 확진이다. 뭐 민원실로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 전화해라.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치소 내에서 퍼지라고 도와놓은 것 같아요. 이 구치소가 코로나19의 온상이 됐다. 코로나19 구치소가 됐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족들이 무사한 진짜 애가 타는 이 가족들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상황은 마치 세월호 선장과 비슷하다.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초동 대응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좀 타겟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 뭐 이런 방안들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생활치료센터라 하면 확진이 된 사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진이 된 사람은 사실은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 미접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접촉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음성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격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신천지 때 우리가 5,213명이었고 사랑제일교회가 1,173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장기간에 걸친 감염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이 한 기관 안에서,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우리 지금 방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방역 매뉴얼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방역 매뉴얼, 방역 책임자 다 해놓고서 그걸 철저히 하게 하고 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이런 교도소, 구치소에서 이런 방역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이게 탈옥 혹시 일반 치료센터나 이런 데 옮겼을 때 뭐 탈옥의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만한 그런 직원들의 수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니까요. 검찰개혁에 상당히 힘을 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2차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재소자의 인권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출입국 관리도 법무부의 소관이고요. 이러한 교정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법무부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최근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사과 메시지 자체도 너무 늦었지만 그 이전에 전부 다 검찰개혁 또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부분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 신경 썼던 것 반의 반만큼이라도 교정시설의 이 코로나 매뉴얼 확립에 신경을 썼다면 네. 초동 대응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서 이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잘못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그 조직의 장이 취해야 될 자세인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27일 이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걸 기준으로 보면요. 35일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래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치고 첫 번째 전수조사가 있었던 게 지난달 18일입니다.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난 14일 만에 사과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봐도 사과의 타이밍이 2주나 지났다. 너무 늦은 것이다. 또 기자회견 역시나 이용구 법무차관이 대행했기 때문에 본인은 가장 이 법무부에서 중요한 그리고 지금 연말 연시에 가장 뼈아픈 실책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 확산세 줄어든 건 아닙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든 집콕 댄스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이겨내자 코로나 벗어던지게 마스크. 우선 6명이군요. 6명이서 이제 같이 춤을 추고 5인 이상 금지인데 6명이서 춤을 추고 있고 저렇게 춤을 추면은 굉장히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지적이 나온 게 이 아랫집은 시끄럽지 않겠냐 층간소음 얘기도 나오고 이 보건복지부가 이 의도는 좋았지만 교수님 어떻게 볼 때는 이 방역과 관련 없는 뭔가 논란을 더 만들었다 자초했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 환경이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내에서 5인 이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부터 흔들렸고 결국은 저렇게 격렬하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감염 위험이 공기 중에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잘못된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사회적 혼란이 자기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집콕 댄스 영상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는데 하나 더 좀 사과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리두기 연장을 하기 전에 관련 문건이 유출이 됐었다고 해요. 네, 이 문건에 의하면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정부 발표는 이제 2주 연장으로 2주였죠.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역당국에서 1차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방역당국의 관계자가 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알아봐야겠지만 예. 그만큼 지금 방역당국과 정부의 어떤 기강도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 특히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이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존폐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저런 집콕 댄스 영상을 홍보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정말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국민에게 또 다른 불안과 우려를 심어주고 있는 상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과 당국에서 기강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국민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이 국민 정서와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뼈아픈 질책.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압니다만 예. 그 뼈아픈 질책이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연장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수님, 거리두기 2.5단계 계속 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얘기 나왔습니다. 예, 지금도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이긴 한데 비수도권은 사실은 권고였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스키장을 일단 3분의 1 정원으로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학원도 9인 이내에서는 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숙박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 정도였던 것을 3분의 2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완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강하게 하는 부분들에서 좀 숨통을 어느 정도 태워주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다만 스키장인 경우에 있어서 스키장은 문을 열지만 그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뭐 확진자로 접촉해서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이게 혹시 5인 이상 집합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걸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닌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이제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영국에서는 지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뒤에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요, 1차와 2차 접종 시기를 좀 더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백신을 혼합해서 접종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대책들 어떻게 보세요? 영국 방역 당국의 정책 지침은 지금이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모자라는 것을 이 기간을 1차, 2차 기간을 좀 더 넓힘으로 해갖고서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것.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먼저 맞히겠다는 것입니다. 물량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맞은 다음에 그 뒤에 모더나라든지 파이저 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 것이 혼용한다. 혼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다른 백신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상 데이터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즉 임상 시험이 제대로 돼갖고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 나쁘다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코로나19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렸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옥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으니 의원을 정하여 구제하라. 죄수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감옥에서 죽어가자 조선 세종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감옥이 좁고 막혀서 모진 추위와 무더위 장맛비에 감옥 죄수가 잇따라 죽는다. 진실로 불쌍하다. 세종은 여름이면 온열 질환에 걸릴까봐 냉수를 자주 길어주고 겨울이면 동상에 괴로울까봐 짚을 두껍게 깔아주라고 직접 죄수들을 챙겼습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도 죄수들에겐 이렇게 인권이 있었고 군주는 마땅히 자신의 백성으로 품었습니다. 500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의 온상이 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죄수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신의 신세를 도살장에 갇힌 짐승에 빗대기도 합니다.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치소 내에서 퍼지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밀접, 밀집, 밀폐. 3.1 구조 위험하다는 건 대통령도 누누이 말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무부처 장관, 추미애 장관의 말은 웬 뒷북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민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불호령했던 정부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전 세계 경제 규모 9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 지급을 제대로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모습에선 헛웃음마저 나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사과하면 뭐합니까? 30년 전 변호사 문재인은 재소자의 인권, 특히 미결수의 인권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미결수는 신체의 자유만 제한할 뿐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동부구치소에도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옥살이 중인 미결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가 확정된 기결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그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국가는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다. 그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30년 전 변호사 문재인의 지적.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화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이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간담회 언제 열립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비공개 간담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통합카드로 사면을 꺼내든 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호남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의견을 조율한 뒤에는 당박 설득에도 나설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통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는 14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선고가 사면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송 기자, 그러면 야당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고 했을 뿐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채널A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 대표가 사면을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곤 있지만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분열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홍찬욱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사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국이 아주 블랙홀처럼 여기에 다 몰리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낙연 대표 오후 2시에 최고위부터 먼저 만나서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에도 이견이 발생을 할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사면론은 윤석열 총장을 거부한 하나의 어떤 명분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분열 양상이 날 수도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분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과거로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씨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사실 사면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실 목적이 국민 통합이고 사회 통합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도 굉장히 부정적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면한다고 해도 국민 통합에 기여할 부분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뭐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을 지금 하기 이전에 이미 죄를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날 확정이 되니까 제3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때부터가 이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법원의 판단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격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면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이것이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양 진영에서 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면론이요, 변호사님. 네. 이제 이낙연 대표 혼자만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감이 있을 거로 봐요. 네. 다만 이제 교감의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알겠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먼저 해보쇼 이건지 그냥 뭐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알겠다 이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청와대와 교감이라서 꼭 이제 뭐 승인을 얻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청와대한테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라는 언질없이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이걸 던졌을까? 지금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힘,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여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거를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승낙을 했는지 아니면 듣고 그냥 알겠으니까 한번 해보쇼 정도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키는 문재인 대통령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통치행위 중의 일환입니다. 대통령 이제 대권 가장 큰 권한 중에 왜냐하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면권입니다. 예전에 국왕이 가지던 권한을 이제 대통령 가져온 건데. 이게 예전에 DJ와 YS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 행사는 두 개예요. 명분과 실리도 있어야 됩니다. 명분과 실리. 명분 뭐예요? 명분은 그냥 다 사회 통합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YS의 당시 대통령에게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명분은 뭐였냐면 사회 통합. 더 큰 건 5.18의 가장 큰 피해자 누구지? 나야.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겠다니까 다 용서합시다. 이거였거든요. 실리는 뭐였어요? 당시 이제 DJ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인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동진 정책입니다. 영남을 좀 아우러야 되겠다. 그래서 동진 정책 일환도 첫 번째 비서실장 누구죠? 민정기였던 김중건 실장이에요.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 선거였던 달성 재보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데뷔 무대죠. 거기 공천 누구 줬어요? 엄삼탁 전 병무청장 줬습니다. 동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실리를 가지고도 사면을 또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시자고요. 명분은 똑같아요. 사회통합, 용서, 화합.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또 여권 핵심이 이 사면을 통해서 다음 서울시장 재보선, 부산시장 재보선,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중도층 표를 아우를 수 있는 실리가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지도, 핵심 지지층에서 실망해서 빠지는 것보다
중도층에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플러스 표가 많다. 단 한 표라도 많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실리를. 근데, 보니까 중도층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오히려 핵심 지지층에서 막 빠져나가? 그럼 마이너스야. 이러면 안 하죠. 결국 청와대와 여권 핵심이 이 사면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의 득실에서 플러스가 단 몇 표라도 많다는 판단이 쓰느냐. 이 실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될 건지 대통령이 사인할 건지 아닐지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이낙연 대표 측 입장에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실리, 본인이 한 표라도 더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사면론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여권 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지금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가 이거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부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이 얘기 모르지 않을 것 같고 여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문 진영의 강성한 이 발언들, 반대 발언들. 일단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실리에서 저는 큰 선거가 지금 2번 남았는데 하나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이고 그 다음이 대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번 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서울시장을 놓쳐주게 된다면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게 된다면 대선으로 가는 길이 거의 막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대선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선 직전에 이 사면 카드를 써서 중도층의 어떤 사회통합 카드를 쓰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서울시 선거를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단 이 카드가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회통합 메시지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공략이 된다면 이 서울시장 재보궐에서 이기는 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먼저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실리가 단순히 중도층의 표만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수층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실리도 저는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면 지난 10년 동안 이 보수 세력을 괴롭혔던 친박과 비박의 갈등 문제가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유승민 전 의원이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지만 사실 그 강을 넘다 만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금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여권이 취할 수 있는 실리인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뉴스의 중심에서 너무 많이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다소간의 친문 지정이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 차제에 본인이 확실한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슈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리딩하게 된다면 약간의 노이즈를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결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한다면요, 교수님. 시기는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국민적인 어떤 통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가 통상 많은 대통령들이 8.15 때 사면을 아주 대거 아주 큰 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 시기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4.15 총선, 4.15 총선이 아니죠. 지금 보선의 어떤 전에 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사실 불식시키고 오히려 국민들의 조금 더 호응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그건 8.15 광복절에 어떤 맞춰서 특사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문 대통령 집권기에 지금 구속이 된 부분이고 결자 해지라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정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후임 정권이 그게 뭐 정권 교체가 되건 정권 유지가 되건 간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도 이런 사면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그런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이낙연 대표와 문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여권에서는 아까도 잠깐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대
불가론을 그러니까 보이면서 이 표현을 하면서 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적 정의는 자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편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요. 이 촛불국민은 도대체 그러면 뭐가 되냐.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아직 쌓여있고 그 적폐 청산 작업을 할 때다. 그래서 난 반댈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상호 의원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이 되고 촛불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보선 영향에 미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 아니 여권의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산토끼보다 집토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어느 핵심 지지층이 다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지금 혹시 친문 여성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당원 게시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여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반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사면권에 남발하게 되면 법치주의 예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막 남발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정치인들 사면해주고 측근 정치인 사면하면서 야당 쪽에 하나 끼워놓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면권을 대통령이 많이 쓰지 않는 상황이고 법치주의 예외가 발생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래 의원이 했던 반대하는 그 5가지 논거 중에서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논거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수긍이 가는 논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원칙은 그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분과 실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의 이 정치 행위. 이걸 대해서 청와대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판단의 문제고 결국은 이 사면이라는 거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산되더라도 1년 후면은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내년 대선 3월이 있을 거니까. 대선 국면에서 또는 대선에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새 정부 출범하고 하는 5월 전에 내년 봄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 결론에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적폐 청산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지금 징역 30년, 20년씩 계속 두는 거 이거 갈수록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거의 어떤 비교인데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두 대통령 사실은 내라는 뭡니다. 네. 무기징역이고 징역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구치소 산 기간이 토탈 22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2년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예, 2년이 채 안 돼요. 구속될 때부터 이제 사면대 나올 때까지. 그럼 내라는 뭘 했던 광주에 탱크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두 사람도 2년 만에 나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쥐운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4년 5년씩 거기 두는 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얘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적절한 타임에 그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번에 안 되면 1년 후에 차기 대선 전국에서 그때도 안 되면 아마 새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는 어떤 형태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사면론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교통정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라고 하면서요. 입장을 밝히는 게 이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저는 최근에 침묵을 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에 있어서도 이낙연 대표도 침묵했다고 보고 이재명 지사도 침묵했다고 보는데 이낙연 대표는 아무래도 위치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당 대표이다 보니까 이런 침묵 그리고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오히려 뚜렷한 리더십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라는 지자체의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치의 여러 갈등 문제에 대해서요 말해도 좋지만 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 지자체장이라는 이 중앙 정치에서 한 발짝 비껴나간 지금의 입지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많은 득이 되는 것 같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이 집행정지 인용되고 난 이후에야 입장을 밝혔지만, 그때도 윤석열 총장 탄핵 로그하는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영역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사실상 지금 반발하고 있는 당내의 친문 세력들에게 나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이 유화적인 메시지로도 읽힐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감한 문제에서 발을 빼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조금 고전하는 데 반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효과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침묵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과거에는 무슨 이슈가 불거지면 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선거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다뤄볼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주제냐. 벌써 우리 패널 분들께서 발언이 길습니다. 이만큼 뭐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그래도 우리 여권의 그 내부 사항을 제일 잘 아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아니, 뭐, 여권 내부 사정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사명권을 존중해서 침묵을 지킨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대통령의 사명권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뭔가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다 생각하면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낙연 대표고,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대선 잠재 경쟁자거든요. 예.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부정적일 겁니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각이 서지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흐름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나, 그런 해석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발언 기회를 요청한 겁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송찬욱 기자가 전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이건 예의가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 총선 전에도 그 친필 편지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다들 의문표를 달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사안 좀 그분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면은 크게 뭐 영향 미칠까요? 아까 이제 여당에서 보는 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핵심, 지도부에서 보는 그 실리라는 측면에서 중도층 표를 아우를 수 있는, 이건 뭐 실리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 카드는, 이 요소는 저는 청와대에서도 전혀 고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없어요, 분열시키고 말고 할 게. 이게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이 친박 강성으로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이제 세력들의 표가 저 총선에 영향을 끼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총선 때는 만약에 대구라는 특정 지역이 있고, 만약에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돼서 대구를 돌아다녔다고 하면 대구에서 몇 석 건질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지역 선거니까. 근데 지금은 서울 선거고, 부산 선거고, 대선은 전국 단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사실은 우리 공화 당연히 뭐니 정광훈 목사 당연히 다 득표를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사면 카드를 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분열될 거다, 이거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이 예전같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정치적으로 지금 급하거나 미숙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톤이 전 제일 적절한 톤이에요. 자, 사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할 수 없죠, 뭐.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지켜볼, 이게 다 적절한 톤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조건 지금 사면 해도 안 되고, 반대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 그냥 청와대와 여권 핵심의 논의들이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냥 국민의힘은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새해부터 정치권을 정말 뜨겁게 달군 사면론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사면 얘기는 뭐 거의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토론을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감자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는 또 우리가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저희도 공정방송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봐야 될 거 부정 평가가 교수님 60%가 이 61.7%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마지막 해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지금 이전의 어떤 국정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선상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했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지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추윤 갈등이 또 지나치게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뭐 이런 리더십의 어떤 소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층이라든가 부동층에서 좀 실망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상당 부분 좀 악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현저하게 좀 낮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4월에는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선 관련해서 새해부터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고요. 저희가 한 2가지를 뽑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1일에서 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YTN 여론조사군요.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4.6%고요. 저희가 이제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군들만 해서 이제 선정을 좀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이제는 여권의 양강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이낙연 대표보다는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단순히 전 이대로 이재명 지사 독주 체제로 여권 후보가 나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문 지정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거나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면 논란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계속 오래 전개된다면 상반기 중으로 지금 친문 진영에서 이미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단독 모임도 만들었죠. 네. 또 하나의 이 친문 후보를 옹립하려 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여권 후보의 분열 양상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말겠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윤 총장 외에는 명확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재보궐 이후까지 전개가 되어 간다면 이제는 윤 총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원심력이 형성되어서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반드시 결합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윤 총장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시기가 지금의 어떤 이 구도에서 윤 총장이 상반기까지 이 입지를 굳히느냐도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안에 과연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에 아까도 뭐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지만 부정평가 60% 넘는 거 역대 최고치도 좀 놀랍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30% 이상의 이 지지를 받는 것도 이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니까 저희가 5% 이상만 받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아니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밖에 없어요. 인물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국민의힘 아직 정치력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후보는 좀 밀리는 듯한 이 모습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력 밀리지 않는다는 게 예전보다 낮았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아니 어차피 저 윤석열 총장이든 안철수 저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이제 세 사람인 건데 어차피 지금 야권에서 이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뭐 야권 빅데트 문제라든지 신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권과 일종의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없을까? 정계 개편이라는 게 후보 단일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거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가 베스트 5 안에 못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각자 따로 이제 대선에 치를 가능성은 크게 낮으니까.
근데 보시면 앞서부터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치고 나갔다. 10% 차이로 저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보세요. 범야권, 범여권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범야권 후보가 커요. 숫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항상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에 1위가 아마 상당 부분 김무성 당시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범야권 후보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안철수 다 합치면 범여권, 새누리당 후보보다 앞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대선판 가서 보수당, 진보당 1대1 구도가 되면 결국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근데 지금 YTN이랑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라고요. 홍준표 존칭 빼고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두 개 합치면 범여권 후보 합치면 얼마야? 35%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 세 사람 범야권 후보도 40% 넘어가요. 결국 51대 49 싸움이라고 했을 때 야권의 파이가 조금 커지는 상황. 이걸 하나 또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글쎄 대선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동아일보 여론조사요.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서 동일 평면에서 보기는 참 그런데 지지도는 YTN 여론조사에서 30% 1등인데 적합도를 보면 밀려요. 저 얘기는 뭐냐? 국민들이 자, 윤석열 총장 내가 지지는 하지. 근데 이 검찰총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겠어? 경제 알아? 외교 알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을 출마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공격 포인트는 그 지점이고 본인이 가장 보완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5% 넘는 후보군들만 보여드렸는데 정세균 총리의 이름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이름은 이런 여론조사에서 좀 빼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윤 총장을 향해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네, 윤 총장은 사실 진짜로 빼달라고 해서 빠진 적도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시 넣었다고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넣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얼미터 결과 30% 넘게 나왔지만요. 30% 넘게 나온 후보를 여론조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빼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여론조사가 돼서 더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초창기에 윤석열 총장이 내 이름 빼달라고 했을 때 빼는 게 가능했던 그 시기와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주목도, 여론의 지지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을 임의로 빼게 된다면 불공정한 여론을 왜곡하는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모든 이런 지지 후보 물음에는요. 또 다른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정답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크다면 그 기타 후보 수치가 매우 높아지겠죠. 그 기타 후보가 5% 내지 10% 넘게 되면 그 후보 대체 누구이냐 다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돌이표처럼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세균 총리의 지지도가 만약에 그 기타 후보에서 많이 높게 나온다면 기타 후보 지지도가 5% 10% 나오겠죠. 역추적했을 때 그 당신이 지지하는 기타 후보 누구냐 정 총리 이름 나오면 안 넣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공정하게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정직하게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후보를 빼고 말고할 그럴 단계가 아니다는 것. 이게 윤 총장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추측성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업계 이 업체에 저희가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으로 넘어가겠고, 저 궁금한 거,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강구도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상강구도 계속 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강구도에서 이제 앞서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것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에 퇴임을 합니다. 임기를 다 맞춘다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7월 말까지 4월 끝나고 나서 보선 끝나서 곧바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들어가야 되는데 7월 말까지 그거 유보할 것인가요? 윤석열 총장만 기다리고 안 할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 뽑아놓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 나오면 곧바로 뭐 통합 경선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7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다 해놓고서는 곧바로 또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것도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권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거 갖고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부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강 구도에서 누군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3강 구도가 보선 이전 이후를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은 뭐 5월, 6월쯤에 후임 검찰총장이 뭐 임명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거취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요. 고민하는 또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목소리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을 직접 나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돕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관련한 좀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요. 자, 안철수 대표가 24.2%, 네, 박영선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4.5%고요. 박주민 의원이 5.8%, 이번에도 역시 5% 이상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야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당도 당연히 후보가 선정이 될 거고 야당도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범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확률이 0%다.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봤던 그 분석 틀에서 그대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역시 범야권 후보하고 범여권 후보 다 합쳐보시라는 거예요. 범야권 후보,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 박영선 장관,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 합과 안철수 대표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합을 비교해보면 범야권 후보 쪽이 커요. 소수점이 있어서 그렇죠. 계산이 어려운데요. 일단 크죠. 저 38 더하면 22잖아요. 16% 크단 말이죠. 물론 뭐 저게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면 플러스 시너지 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빠지는 것도 있을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대선 전초전이라는 그 성격을 비교해 봤을 때 각자 후보들이 각계경투로 뜨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단일 후보, 그다음 범야권 단일 후보 거의 지금 1대1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들의 합이 범여권 후보들의 합보다 상당 부분 크게 나오는 저 흐름들은 일단은 야권에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하는 건데 역시 변수는 단일화다. 어떤 형태로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건지 그게 변수가 되겠죠. 네, 야권에서 보면은 뭐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미 출마 선언했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야권 주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자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저희도 직함 빼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붙었을 때 박영선 31.3, 나경원 19.2, 안철수 29.4 접전이군요. 이런 상황이고 동아일보 또 하나 더 보면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 이때는 안철수 대표가 좀 뭐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19.1, 19.4에 31.7입니다. 자, 평론가님. 지금 뭐 안 대표를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아마 뭐 경선을 늦췄다는 얘기 1월 8일로 그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뭐 당내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들 나올 때까지 더 좀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컨벤션, 경선 효과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을 늦춘 건 안철수 대표보다는 당내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을 의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데이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측근들에게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취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재가 있군요. 네. 저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언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그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지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명운이나 평가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당선이 되면요.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나 공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대표가 잘해서 당선된 거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에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됐든 나경원 전 의원이 됐든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한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두각을 나타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되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에서 시장 후보를 배출하고 서울시장을 당선시켜야만 김종인 지도부가 또 일정 부분 평가를 받고 대선까지도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저는 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논리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문호를 열어주는 움직임을 가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 국민의힘의 기득권 포기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기득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컨벤션 효과나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 오히려 먼저 양보하는 쪽이 저는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당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컨벤션 효과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이 나오면 이 당내 경선이 오히려 예전에 2008년도에 그 대선 경선처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오히려 대선판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 들을만 할 정도로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당은 그렇다면 어떤 카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야당도 그렇게 쉽게 단일화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있고 이제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도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 이제 선거를 지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정치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서 단일화를 이끌어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여당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렵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재보선 자체가 사실은 여당 출신의 어떤 지자체장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죠. 예컨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가 여러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 여론조사 중심으로 선거 분석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신의 안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실제 배우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입니다. 지난 1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차인표, 그리고 지난 2000년 국내 개봉한 존 말코비치 되기입니다. 네, 영화 차인표는 코미디 영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목구비 뚜렷한 얼굴에 강인한 이미지, 신인 배우 차인표를 스타로 만든 90년대 드라마 사랑을 그대뿐만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인표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아시다시피 나는 매 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금방 나갈게. 무슨 상황인 거죠? 네, 등산하다 넘어져서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기 위해 산 밑에 한 여자 고등학교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차인표는 알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 차인표 씨가 원래는 출연 안 하려고 했었다던데요? 네, 이 대스타였다가 극심한 정치기가 찾아온 배우의 이야기인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출연 결심을 하게 된 사연을 차인표 씨의 말로 들어보시죠. 엄청 극심하게 정체가 오면서 영화에 묘사된 그것처럼 저한테 정체기가 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영화의 저주를 영화로 풀어야 되겠다. 이 영화 한 줄 평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차인표 씨는 영화가 프레임에 갇힌 정체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은 차인표라는 배우를 떠올리면서도 기존의 이미지가 깨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차인표가 부수는 차인표의 이미지. 네, 다음으로 존 말코비치 되기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에도 제목처럼 배우 존 말코비치가 등장하는데요. 차인표보다 훨씬 판타지적인 영화입니다. 미국의 한 실업자가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사무실 위치부터 이상한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시죠. 7.5, right? Yeah. I'll take you through it. 7.5. Thank you. 특이하게 7과 2분의 1층의 사무실이 있네요? 네, 회사 대표가 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7층과 8층 사이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한 겁니다. 주인공은 원래 인형극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인데 불경기에 취직에 나섰고 손이 빠르다는 이유로 서류 정리 일자리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존 말코비치는 언제 나오는 거죠? 주인공이 캐비넷 뒤로 떨어진 서류를 찾으려고 캐비넷을 옮겨보니까 어떤 비밀 통로가 나오는데요. 유명 배우 존 말코비치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단 15분 그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20년이 된 영화지만요. 지금 봐도 참 기발한 것 같아요. 네, 이 천정이 낮은 사무실에서의 생활과 존 말코비치 입장에서 그의 시선을 보여주는 카메라, 결말을 알 수 없는 전개까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스타 배우 존 말코비치 역시도 인상적입니다. 네, 스타 배우를 소재로 한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닷새 동안 변호사 시험이 치러집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하고 시험장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세계은행이 올해 첫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당초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반등이 예상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아 반등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5일부터 11일까지, 전문대학은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유튜브 채널과 개입정보 포털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온라인 상담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죠.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홍앵커 오늘 새해 첫 주말, 오늘 아침에도 정말 춥던데 한낮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입니다. 서울과 충주 낮 기온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부터 시작되는 한파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번 주 날씨 어떤가요? 네, 더욱 강력한 한파가 예보돼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수요일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보이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영하 17도요? 말만 들어도 춥네요. 날씨가 춥다고 창문을 닫아두면요.
실내 공기가 탁해져서 바이러스 활동이 오히려 활발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워도 가끔 환기해 주시고 건강관리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아시죠?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